오늘 정치발전소 지역문화진흥재단과 함께하는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문화진흥재단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쭉 그 책을 가지고 여러 강좌를 해왔는데, 오늘 정치발전소가 함께할 강좌는 변화의 정치, 사울 알린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직접 할 건데요. 저는 정치발전소의 상임이사 맡고 있습니다. 조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책은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미국의 주로 50년대, 60년대에 이제 활동했던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이제 사울 알린스키의 생각, 또는 그의 생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한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린스키라는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 한 10년간 나름 정치계에서 조금 화제가 되고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화제가 되긴 했지만, 막 미국의 우리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킹 목사라든지 민권운동을 했던 또는 이런 사람들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남부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있다면 미국의 북부에 사울 알린스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어떤 시민 사회 운동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 알린스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알린스키는 1909년에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요. 마틴 루터킹 목사하고 함께 50년대, 60년대 미국의 가장 뜨거웠던 어떤 시절에 사회운동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주로 이제 흑인들의 어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종차별 철폐를 다루는 민권운동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면, 알린스키는 주로 이제 노동운동, 약간 이제 빈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린스키의 특징은, 알린스키가 이제 미국의 노동운동이 1940년대 이제 루즈벨트의 이제 뉴딜 정책 이후로 미국의 노동운동이 급성장하게 되는데, 당시에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이제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백인 어떤 노동자 중심의 어떤 이런 노조 운동에서 유색인종, 흑인이라든지 다양한 그리고 농업 노동자라든지 히스패닉계, 이런 다양한 노동자들이 이제 새로운 노동운동의 어떤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산별노조 운동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CIO라는 노조가 등장하는데, 사실 알린스키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상근자죠.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노동조합의 상근자 역할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알린스키가 좀 특이한 것은 시카고에서 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범죄학을 전공해서 실제 이 범죄 연구를 위해서 직접 이제 그 유명했던 시카고의 갱단이죠.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알카포네 갱단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한, 자기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알린스키는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운동으로 시작해서 사회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50년대, 60년대 시카고를 비롯한 이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전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린스키가 결국 이제 60년대 이후에 60년대 말부터는 산업사회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약간 이제 사회운동을 수출하는, 주로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들을 교육시키고 수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동아시아에도 당시에 왔었고, 가까운 일본에 왔었고,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 사울 알린스키의 어떤 빈민운동 또는 도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조직화하고 사회운동에 나서게 하는 어떤 이 조직화 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70년대까지는 사울 알린스키의 어떤 조직 이론이라든지 운동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제 80년대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전통이 이제 들어오면서 알린스키는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화제가 된 것은 2000년대 후반, 2010년대쯤 들어와서 다시 미국에서 알린스키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다시 한국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알린스키가 좀 재조명되게 되었던 이유는 2008년도죠. 2008년도에 미국에 그러니까 당시에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할 때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버락 오바마가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역전을 하면서 이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흥미로웠던 건 이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모두 알린스키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시 알린스키가 이제 재조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락 오바마는 시카고를 배경으로 이제 주로 자기의 정치적 어떤 고향으로 하는데 시카고에서 알린스키가 이제 주로 만들었던 그 주민 조직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힐러리 클린턴의 졸업 논문, 대학교 웨슬리 대학 졸업 논문이 사울 알린스키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쓴 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제 졸업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 둘 다,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힐러리 클린턴 그 이후에도 이제 대선 출마를 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모두 알린스키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다시 알린스키가 뭐 화제가 되죠. 묘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소개가 되면서 알린스키의 운동론이 좀 화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린스키가 다시 주목을 받았던 건 오바마가 재선할 때, 그러니까 재선 오바마 시절에 미국의 공화당을 휩쓸었던 이제 트럼프가 나오기 이전에 미국 공화당을 휩쓸었던 하나의 열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티파티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일종의 보수판 풀뿌리 운동이잖아요. 티파티라는 게. 그러니까 이 티파티 운동이 알린스키의 조직론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보수가 풀뿌리부터 조직화를 해가지고 순식간에 미국 공화당의 절반을 이제 장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알린스키가 그때 주목을 받았죠. 물론 그 티파티 운동도 이제 공화당을 절반까지 장악하고 자기들이 미는 부통령 후보를 내기까지 하는데 미국 공화당에 이제 그 다음 4년 후에 오바마한테 패배하고 다시 4년 후에 이제 티파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공화당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트럼프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이제 티파티를 포함해서 모든 미국 공화당의 어떤 주류 세력들을 다 제압해버리는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알린스키가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거고요. 알린스키의 책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1971년도에 지었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번역이 돼 있고 저 역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알린스키가 1948년도에도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라는 책을 쓰긴 했는데 그거 다음에 이제 쓴 게 1971년도에 이제 쓴 책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 그 책을 중심으로 왜 그 책을 쓰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경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1972년에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미국의 어떤 시민 사회운동이 굉장히 뜨거웠던 어떤 시절에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알린스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어떤 내용이나 사상의 특징은 결국은 이제 정리하자면 민주주의 안에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사회를 바꿔나가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미국이 1960년대에 굉장히 뜨거운 사회였습니다. 사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1960년대를 혁명의 시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PPT가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왼쪽 위의 사진은 이게 이제 미국이 반전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운동, 주로 이제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반전운동이 뜨겁게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몇백만 명 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전운동에 나서게 되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1958년도 이제 소위 로자 파크스 버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60년대 내내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 분리 정책을 이제 폐지하자는 민권 운동이 어마어마한 물결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 백인들과의 차별 이것을 이제 철폐하자 이러면서 이제 민권 운동이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타나고요. 아래쪽은 이제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 그 사진을 넣었는데 이제 문화적으로도 기존 세대와 그러니까 기성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문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두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60년대의 미국은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곧 이 약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혁명하자, 없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거죠. 사실 미국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제 68 운동이라는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었고
일본에서도 이제 68, 뭐 전공투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전 세계가 사실 60년대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혁명적 열기로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이제 다양한 사회 운동이 이제 분출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강력한 그리고 사실 여기는 적지 않지만 60년대 미국에 또 하나 강력하게 나왔던 사회 운동의 흐름은 또 페미니즘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사회 운동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분출이 되면 오히려 사회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분열되는 어떤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노동운동은 전쟁에 찬성한 베트남 전쟁에 찬성하는데 학생운동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고 흑인 민권운동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약간 이제 입장이 좀 모호하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또 페미니즘은 페미니즘대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운동들의 가치와 지향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실 혼란도 그만큼 컸다는 거죠. 혼란스럽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드햇이라는 단어는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드햇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쓰는 이제 안전모를 얘기하죠 보통 공장에 내리는 안전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생운동가들이 노동운동가들을 조롱하면서 불렀던 하드햇. 그러니까 딱딱한 머리다. 그러니까 모자다. 무슨 얘기냐면 노동운동가들이 학생운동가들 그 반전운동하는 학생운동가들을 이제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린치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학생운동가들이 노동운동가들 굉장히 비난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비난할까? 약간 무식하고 전쟁에 찬성하는 약간 이런 사람들로 이제 비난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알린스키가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반전운동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던 학생운동가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잘못된 태도고 당신들의 그런 방식의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운동가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거든요. 이런 흐름을 좀 담았던 책 중 하나가 최근에 번역된 거 로버트 왈저라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정치학자의 운동은 이렇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이제 비슷한 그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울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이 바로 이 1960년대 말을 지나면서 미국의 학생운동, 주로 학생운동을 했던 청년들한테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좀 꼰대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아니면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자라고 설득하기 위한 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린스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알린스키의 변화의 정착은 바로 이런 굉장히 강력한 혁명적 열기에 가득 찼던 미국 그 60년대 말에 알린스키가 왜 그런 이야기들을 젊은이들한테 했는가? 왜 민주주의 안에서 싸워 나가야 되고 왜 여전히 낙관. 근데 어떤 낙관? 평소에는 이제 비관적인 어떤 전망을 기초로 해서 약간의 낙관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을 강조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왈저 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버트 왈저의 운동은 이렇게도 그렇고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도 그렇고 두 책이 모두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있는가냐면 소위 말하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극좌파적 태도를 가지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일거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극좌파적 태도에 대한 이제 비판적 인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혁명적 열기가 가득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60년대 이제 정책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닉슨이 이제 등장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수많은 이 사회운동이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다가 60년대 말에 미국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가 출연을 합니다. 이게 로버트 케네디라는, 그러니까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죠. 원래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어떤 색채의,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하면 이제 바비 뭐 이렇게 하고 부르는데, 이 로버트 케네디가 주로 50년대에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했던 일은 노동운동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특히 노동운동의 약간 부패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넷플릭스로 개봉된 아이리시맨이라는,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이제 지미 호파라는 전미 트럭 노조, 그러니까 미국 노동운동의 어떤 이제 지도자, 전설적인 지도자가 마피아랑 결탁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건데, 이때 이 지미 호파를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수사했던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당시 노동운동에서는 로버트 케네디는 약간 그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소 보수적인 색채였는데 형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이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이 정치인으로 변화해요. 그 1968년도에 이 68년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미국 정치의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당내 경선이었습니다. 미국 정치를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나죠. 1968년에. 뭐냐면 이 60년대에 말씀드린 민권운동, 반전운동, 학생운동 등등 페미니즘 운동,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회운동에 분출이 되고 있었고 미국 사회를 바꿔보자 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정치로 어쨌든 미국 민주당에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진 메카시와 로버트 케네디라는 두 진보적인 정치인이 등장을 하고 유진 메카시 당시 후보는 반전운동의 상징이었고 로버트 케네디는 가난한 사람, 노동운동, 뭐 예를 들면은 뭐 민권운동 이 모든 것들을 약간 이제 포괄하는 굉장히 폭넓은 정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버트 케네디가 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거의 대통령이 지명받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 예비 선거에서 거의 경선에서 이제 승리 직전까지 가죠. 이 앞에 분열되었던 사회 운동들이 학생 운동을 비롯한 노동 운동을 비롯해서 민권 운동까지 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엄청 뛰어들어서 진짜 미국을 바꿔보자 라는 어떤 희망을 걸었던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로버트 케네디조차 동생도 암살당합니다. 네. 굉장히 비극적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미국 진보파의 희망으로 등장한 로버트 케네디가 이 정치 참여파 운동파가 막 분열되고 하는데 이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절망을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서 이제 미국 진보파들이 희망을 걸었던 후보는 암살당하고 정작 미국 민주당은 당시에 너무 진보적인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것, 특히 로버트 케네디라든지 유진 메카시가 나오는 걸 굉장히 경계했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당시 부통령 출신 로버트 험프리라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지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운동가들이, 학생 운동가들, 뭐 청년들, 뭐 민권 운동가, 수많은 운동가들이 시카고로 갑니다. 시카고에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 경선, 즉 당대회, 전당대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데 로버트 케네디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죽었고 보수적인 어떤 다른 후보를 지명하려고 하니까 이 수많은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운동가들이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장으로 다 몰려드는 거죠. 항의하고 집회하고. 근데 거기서 미국 민주당이 경찰을 동원해서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여기서 이제 이 시위대를 해산시켜버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 앞에 이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 어쨌든 미국 민주당은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로버트 험프리라는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고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지자들은 어마어마한 폭력을 당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믿었던 정당에게 그리고 자기들의 후보는 죽고 믿었던 정당에게 배신당하고 집회장에서 두들겨 맞고 폭력 진압당하고 어마어마한 폭력 진압을 당하고 당연히 지지를 철회했을 거잖아요. 그 선거에서 이제 닉슨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도 지는 거죠. 공화당한테 미국 민주당이.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선된 닉슨 당시 이제 공화당이 이제 수사를 이게 이제 사진이 보면 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인데요. 이게 이제 막 두들겨 맞고 이제 폭력 진압을 당하는 겁니다. 이 배경, 이 시카고 전당대회 68년도에 이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죠. 이게 넷플릭스에 이제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이라고 있는데 이 7명을 이제 이때 집회를 시카고 전당대회 앞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7명의 시민사회운동 리더를 공화당이 이제 공화당 행정부인 닉슨 행정부가 이제 고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둘러싼 재판이 이제 이 유명한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이라는 재판입니다. 그 배경을 다룬 게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이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사랑한 케네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 당시 미국의 진보파와 사회운동이 어떻게 로버트 케네디의 희망을 걸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죽고 시카고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이제 왜 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뭐였는지를 이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이라는 이 영화가 이제 잘 보여주죠. 그게 어쨌든 선거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열기가 굉장히 높았다가 열기가 또 확 꺼지면 그게 주는 이제 이 공허함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운동이 이 이후로 이제 완전히 분열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1971년에 사울 알린스키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알린스키는 바로 그 시점에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68년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50년대와 60년대를 대표했던 미국의 사회운동이 68년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사실은 하향세로 사회운동적 열기가 하향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있고요. 사실 68년도는 전 세계의 사회운동이 사실 이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하향세로 들어서고요.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은 미국 정치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작 그 시민들이 지지하는 어떤 후보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시민들의 지지는 로버트 케네디라든지 유진 맥카시였는데 자기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명을 한 거잖아요. 정당이. 그래서 로버트 험프리가 지명이 되고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지지 기반을 다 잃어버립니다. 미국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찾는 건 1978년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8년도에 4년 잠깐 찾고 그렇죠? 그 카터 대통령 시절 그러고 나서 82년도부터 90년까지가 레이건이니까 레이건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클린턴이 92년도에 출연하기 전까지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4년 빼고 중간에. 68년도가 그 기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그 자기 지지 기반을 많이 잃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68년도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어쨌든 시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정당이 자기가 마음대로 뽑은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했고 어마어마하게 지지 기반을 잃었기 때문에 이 68년도에 미국 민주당이 이제 소위 말하는 프라이머리라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직접 뽑는 우리나라에 지금 약간 뭐죠? 그 시민 선거인단 같은 거 하잖아요. 정당들이. 지금 미국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프라이머리를 그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아, 정당이 이제 마음대로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뽑게 하자.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이게 시도가 되고 68년도 패배 이후로 민주당이 하니까 누구도 하겠어요. 공화당도 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저렇게 뽑아야 돼. 우리 정당이 뽑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막 들어와서 뽑아야 돼. 이렇게 68년도 이 전당대회장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오늘 뭐 소개하지는 않겠 오늘 이제 소개하는 책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이제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렛의 미국의 하버드의 정치학 예일대 정치학 하버드인가요? 그 두 정치학자가 쓴 책을 보면 바로 이것이 이제 미국 정치가 나빠지게 된 원인 중 하나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시민들이 뽑게 되니까 선거인단으로 시민들이 68년도 이후 그렇게 되니까 점점 정당의 어떤 가치와 규범에 근거한 후보가 정치인이 아닌 다른 정치인, 약간 포퓰리스트적 정치인들이 조금씩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이 68년 사건 이후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의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2010 몇 년이에요. 2016년에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이 왜 계속 나빠졌는가 몇십 년 동안 이것의 이유를 두 정치학자는 바로 이 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일어난 정당의 시민선거인단 제도랄까요? 정당의 스스로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룰을 이게 약화시킨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물밀처럼 들어왔다가 쉽게 빠져나가고 한국의 정당들에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대선이나 이럴 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다가 점점 그것이 시민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점점 바뀌어가잖아요. 바로 그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 68년도 이 사건이 사회운동과 정치에 굉장히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은 사울 알린스키의 변화의 정치학의 핵심은
이 전당대회 폭력 사건 이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알린스키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학생운동가들이 60년대 내내 막 굉장히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나오는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정리하고 막 빈곤층, 빈민층에 있는 도시 빈민가에 막 들어가서 이제 도시 빈민들과 막 생활을 하면서 함께 혁명에 나섭시다. 미국 사회를 혁명합시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린스키는 근데 이제 막 가르치는 거죠. 근데 맨날 화를 내는 거예요. 학생운동가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저 가난한 민중들을 조직해서 우리가 혁명에 나서야 되는데 이 가난한 민중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사고 싶어 한다. TV를 원한다. TV를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로 바꾸길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좋은 무슨 물건을 원한다. 물질적 욕망에 가득 차 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 아니냐? 이제 학생운동가들이 엄청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빈민들이. 어떻게 그런 물질적 욕망에 휩싸이냐. 사회를 좋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알린스키가 이제 그 학생운동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사람들, 민중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물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내보내려는 것, 가르치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세속적 욕망이다. 그것을 마치 굉장히 부정한 것처럼 이야기를 몰아붙이면 사실은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그 지식인들의 특히 학생운동을 하는 지식인들이 민중들을 이렇게 시혜적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불쌍하게 보고 그들을 뭔가 이렇게 정의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린스키는. 그 삶에서 바꿔나가는 것이 진짜 변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운동가들이 또 주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제 노동운동가들을 굉장히 이제 조롱하고 특히 이제 조롱의 언어, 증오의 언어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린스키가 그 언어 체계도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 언어 체계는 설득의 언어여야 된다. 근데 무조건 증오와 그 굉장히 조롱과 증오의 언어만을 이제 관성적으로 내뱉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아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학생운동가들이랑 논쟁을 한 겁니다. 학생운동가들이 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요. 유명한 건데 이제 그 알린스키가 로체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그 뭘로 유명한 도시냐면요. 코닥이라는, 지금은 이제 이 회사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게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카메라의 필름이라는 걸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이 카메라 필름 만드는 코닥이나 후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세계적인 이제 카메라 필름 회사죠. 이제 로체스터시에 이제 코닥이라는 회사의 카메라 필름 만드는 대기업 코닥의 본사가 있는 이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알린스키가 가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운동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빈민들, 이 대기업과 싸우고 있는 시민들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대기업, 코닥이라는 대기업과 싸우는데 당시에 이제 운동 진영에서 투쟁 전술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불매 운동을 하자. 코닥 불매 운동을 하자. 이런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알린스키가 그건 성공할 수 없다.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카메라 필름 불매 운동은 결혼식장에서 예를 들면 연인과 친구와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 아이의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싶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운동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알린스키가 그러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이 백화점에 항의하기 위해서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이 운동을 이 전술을 알린스키가 그렇게 우리가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방식. 사람들에게 약간 부채감, 마음의 부채감만 안겨주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아까 이제 코닥이랑 싸운다고 이제 그 필름 불매 운동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미국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따뜻함과 즐거움을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기만 하는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끊임없이 학생 운동가들이랑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린스키가 죄송합니다. 학생 운동가들이
민주주의 안에서 싸워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룰 안에서 싸워 나가는 것이다. 코트 안에서, 게임의 규칙 안에서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고, 상대를 더 많이 설득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지 상대를 그러니까 더 세게 공격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 유명한 68년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장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 와중에. 네,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민주당 전당대회장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이 알린스키라 논쟁했던 수많은 학생 운동가들이 알린스키 말대로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 안에서 상대를 설득하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시민사회 운동이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 태도다. 이걸 이해할 때쯤 68년도에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장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학생 운동가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죽고 그 학생 운동가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지했던 정당에 갔는데 거기서 폭력적으로 진압돼서 피를 흘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와서 알린스키에게 항의합니다. 이 책에 나와요. 알린스키의 이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 나오는데 항의를 하는 거죠. 이래도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민주주의 안에서 싸워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앞에 말해봐라.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안에서 싸워 나가고 상대를 설득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인가? 라고 학생운동가들이 알린스키에게 항의합니다. 그때 알린스키가 세 가지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하죠. 너희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좋다. 이 상황에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통곡의 벽을 쌓고 너 자신을 위로하라. 무슨 얘기죠? 가서 울어라. 울고 통곡의 벽을 쌓고 그냥 스스로를 울면서 위로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게 종교, 마약, 공동체, 혼자서 뭐 하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는 종교나 어떤 이제 공동체 운동 같은 거 빠지는 거죠. 왜냐면 세상과 이제 단절하고, 그쵸? 이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안 바뀌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무엇으로 바꿀 거야. 아니면 자기 골방에서 마약하면서 이제 음악 듣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런 거 영화나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대부분 다 68년도에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어떤 급진파 학생 운동가들이 세상을 등지고 어떤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꾸리고 커뮤니티를 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죠. 이 방법이 있다. 즉 도망치는 거죠. 알린스키의 표현에 따르면 도망쳐라. 두 번째를 선택할 수 있다. 미쳐버린 후에 폭탄을 던지기 시작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세상이 그렇게 당신들이 민주주의 안에 싸워 나가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지금 이런 사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화가 난다면 그 화를 그냥 폭발시키는 거죠. 즉 테러죠, 테러. 실제 68년도에 저 사건 이후로 미국의 이제 웨더맨 같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테러 단체들이 생깁니다. 폭탄 테러가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이 그 이후에. 왜? 이제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걸 다 부셔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알린스키가 얘기합니다. 미쳐버린 후에 폭탄을 던져라.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것도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어차피. 세 번째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을 얻어라.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라. 고향으로 가서 조직화하고 힘을 모아서 다음 전당대회장에서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68년도 보면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밖에서 데모하고 있지 말고 대의원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직해서 대의원이 되고 다음에는 니네가 그 안에서 너희의 후보를 니네가 뽑아라. 그 방법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즉 세 번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시민들을 조직해서 다시 정치에 참여해서 이제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후보를 뽑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알린스키가 이 68년도 전당대회장 앞에서 무너졌던 청년들에게 했던 이제 세 가지 얘기입니다. 사실 비슷한 거는 68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사회운동이 비슷한 흐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건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라는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너구리들이
자기들의 환경과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간들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내용을 다룬 건데요. 사실은 60년대 말에 일본에서도 무너졌던 일본 학생운동을 뭐랄까요, 묘사한 겁니다. 너구리로. 똑같이 세 가지 선택을 해요. 마지막에 너구리들이. 한 무리는 패배하고 종교에 빠져서 이제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요. 한 무리는 이제 테러를 하다가 다 죽고, 나머지 세 번째 무리는 이제 시민이 되어서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제 좀 쓸쓸하긴 영화인데, 사실은 비슷한 그 맥락들이 다 전 세계의 당시의 사회운동과 정치에서 일어나죠. 어쨌든 알리스키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면 다시 돌아보면 이 세 가지, 알리스키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이야기 선택지를 받아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교 마약 공동체로 갔고, 어떤 사람들은 테러 단체가 됐는데, 세 번째 교훈을 얻고 고향으로 가서 조직화하고 힘을 모아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대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즉 본인들이 다시 민주주의 정치의 방식으로 싸워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70년대와 80년대 주로 미국의 지방정부, 우리로 따지면 그쵸, 지방, 그러니까 주죠, 주. 미국은 연방제니까 주정부 이런 곳에서 소위 우리 표현은 이제 지방자치인데, 여기서 사회의 어떤 그 사회운동의 기반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다시 조직화를 하죠. 그래서 80년대 초쯤 되면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주나 대도시의 어떤 시에서 흑인 시장 또는 진보적인 어떤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합니다. 대통령은 계속 공화당이 잡고 있었지만, 레이건이라든지 신자유적 물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이 대도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카고에서 최초의 흑인 시장이 나옵니다. 헤럴드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죠. 변호사 출신인데 일리노이 주의원하고 이제 하원의원에서 시카고의 어떤 도시의 시장이 1983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들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 헤럴드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시카고의 시장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왜 유명하냐면 그 미국의 시카고라는 굉장히 대도시의 흑인 시장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시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롤모델이죠. 헤럴드 워싱턴이. 왜? 이 83년도에 이 시장을 할 때 당시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의 전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카고에서 알린스키 조직에서 일을 했었다고. 알린스키는 이미 죽었지만 바로 그 알린스키 주민 조직에서 이때 당시 운동을 할 때 시장이 헤럴드 워싱턴이라는 흑인 시장이었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사실은 버락 오바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좀 날이 서 있는 젊은 사회 운동가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제 시민 운동가들하고 같이 헤럴드 워싱턴 시장을 만나서 이 시장의 어떤 토론회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 헤럴드 워싱턴이 너무 진보적이고 인기가 많으니까 그 시민 운동가들이랑 같이 만났는데 시민 운동가들이 헤럴드 워싱턴하고 사진만 찍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당시 젊은 오바마가 엄청 화를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국은 윗자리에 앉아있는 정치인에 불과한, 아무리 저 사람이 흑인이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정치인에 불과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나이브하게 어떤 대하냐, 이런 이제 비난을 그 시민운동가들한테 엄청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지긋한 나이가 많은 이제 한 노련한 시민운동가가 당시에 젊은 오바마한테 너무 그렇게 화를 내지 마라. 저들에게 헤럴드 워싱턴과 함께했던 그 순간은 평생의 꿈과 같은 자랑거리일 수도 있다. 그 마음과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결코 사회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거죠. 그리고 1987년에 이제 헤럴드 워싱턴이 심장마비로, 재선 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거든요. 근데 이 헤럴드 워싱턴이 죽자 시카고 시민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시장이니까 이 애도의 물결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당시 오바마가 그걸 보고, 정치로,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 왜 사람들이 거는 기대, 이런 걸 보고, 내가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다음에 정치 인생을 겪게 되고, 결국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죠. 2008년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1960년대 혁명의 열기가 가득했던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지지했던 로버트 케네디라는 정치 후보를 잃게 되고 죽음으로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당에게 배반당하고 거기서 두들겨 맞고 절망에 빠졌던 청년들이 다시 일부가 교훈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들의 정치인을 주정부에서 시에서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또 영향을 준 다시 누군가가 젊은 사회운동가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2008년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흑인들이 투표권, 60년대 64년 민권법을 통해서 64년에 처음으로 실질적 투표권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 민권운동의 흐름이라는 게. 그리고 40년 정도 지나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출연한 겁니다. 투표도 하지 못했던 흑인들이 최초의 자기 유색인종 흑인 대통령을 갖게 된 거죠. 40년. 누군가는 길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데 40년의 시간이라면 굉장히 짧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린스키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본인들의 알린스키가 얘기하는 변화의 정치란 건 권력, 조직, 타협 이런 단어는 보통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그러니까 무서운 단어 또는 안 좋은 단어 저 사람 좀 타협적이야 이런 단어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쓰잖아요. 그러나 알린스키는 권력, 조직, 타협 이런 단어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사회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모든 사회운동은 결국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권력을 향해 나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 그 권력을 혼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력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조직이 없으면 운동을 할 수 없다. 조직은 곧 위계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이 당시에 학생운동가들이 60년대 말에 알린스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요. 조직에는 리더가 없어야 돼요. 뭐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린스키가 그런 거는 운동이 될 수 없다. 정치가 될 수 없다. 조직은 굉장히 단단해야 되고 조직에는 리더와 일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위계가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타협. 타협은 배신이나 배반이 아니다. 타협은 곧 승리다. 대부분의 타협은 운동이 타협의 순간까지 이뤘다면 그것은 절반 이상 승리했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린스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 가지기 쉬운 굉장히 그 대책 없는 대책 없는 또는 무분별한 반정치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알린스키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반정치적 태도, 그러니까 정치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민주주의 안에서 싸워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게임의 룰 안에서 싸워 나가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된다. 게임의 룰이란 건 민주주의 안에서 싸워 나간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체제 안에서 체제를 바꿔 나가는 거다. 체제 밖으로 튀어나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알린스키가 강조했던 건 한 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축적되어서 중요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다. 즉, 이 지속적인 변화, 즉 작은 변화들을 타협을 통해서 작은 변화들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숨을 고르고 그러니까 타협은 그 숨 고르기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알린스키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작은 변화를 축적하고 숨 고르기를 하고 다시 또 축적하고 숨 고르기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세 번째, 올바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 안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중요한데 조롱과 비난이 아닌 설득의 언어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면 활동가는 사회운동가는 자기 분열적이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분열적이되 통합적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대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입장에 설 수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 중요한 권력과 타협의 순간이 오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즉 자기와 싸우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이 타협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열적이되 통합적이어야 된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지만 철저하게 자기 편에만 설 줄 안다면 사실은 유연한 타협이라든지 전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으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노동조합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입장을 철저하게 세울 줄도 알아야 되지만 순식간에 경영진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경영진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어디서 우리가 타협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교섭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의외로 알린스키는 훌륭한 사회운동가 또는 이건 정치인에게도 저는 정치가에게도 포함되는 얘기라고 사실은 생각하는데요. 훌륭한 사회운동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다. 유머. 네. 유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운동이나 정치에서도 유머가 중요한 이유는 유머가 왜 중요하냐? 단순히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성 불가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유머를 쓰는 순간 유머를 쓰게 되면 거리두기를 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농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어떤 사회운동에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강력한 교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유머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조주의에 안 빠지는 거죠.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연민에 근거한 어떤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불쌍해서 뭘 돕는 게 아니다. 권리 때문에 하는 거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건 여기 적진 않지만 창의력이 더 중요하다. 창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활동가가 될 어떤 자질이 있다. 호기심에서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에 호기심과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창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신념화된 자기 신념에 투철한 사람보다는 약간 유머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할 줄 알고 호기심과 창의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회운동가, 활동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한국의 정치나 지금의 시민사회운동에도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안 좋아진다는 거의 신호는 뭐냐면요. 사회운동에 뭔가 퇴락하고 있다는 거의 신호는 유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머가 없어지는 정치. 지금 정치에 유머가 없잖아요. 다 화를 내고 증오하잖아요. 사회운동도 어느 순간부터 좀 유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예. 서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양극단에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면 자기 집단 내에서 어떤 유머도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상대적 거리두기도 통용되지 않는 거죠. 지금 한국 정치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 안에서 이제 알린스키는 싸워 나가야 된다.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네, 죄송합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절대적 진리일 수가 없다. 누구도 절대적 진리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진리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서로의 생각들이 경쟁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생각들이 경쟁하면서 그 생각들이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 민주주의적 어떤 정치 또는 운동의 방식이라는 거죠. 절대적 어떤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 나머지 전 세계를 절대적 진리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정치와 민주주의에서의 사회운동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뭘까요? 그러니까 나의 신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념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어떤 이것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이게 가지는 장점은 이 다른 생각들이 경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의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사실 제가 알린스키가 책을 2권을 썼는데 하나가 1948년도에 썼어요. 그러니까 190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1948년도에 썼으면 약 40대 초반에 이제 쓴 거잖아요. 1909년에 태어나서 1948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30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알린스키가 쓴 책이 이제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1971년에 이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다시 30년 가까이가 지나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을 쓰고 72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린스키가 1968년도에 48년도에 썼던 책에 이제 개정판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그게 이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70년대 그 책입니다. 지금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알린스키가 48년도에 썼던 자기 책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장했을 거잖아요. 알린스키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린스키가 거기서 이런 이제 그 68년도에 과거 젊은 시절에 자기가 쓴 글들을 보고 거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나는 불경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전히 어떤 신성 불가침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교조주의, 어떤 것이든 나는 계속해서 이 체제에 불만이 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불경하다. 근데 알린스키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변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있죠. 나는 변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자기는 뜨거운 분노만 있었다. 근데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분노로 시키고 젊은 시절엔 직관적인 불경, 직관적으로 뭔가 불만을 얘기하고 직관적으로 저항했다면 이것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의식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반대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반대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의심과 이의를 제기하는 법을 나는 이제 배웠다. 그래서 자기는 변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자기와는. 행동, 반성, 분석, 검증, 종합의 과정을 통해서 생활에서 경험을 추출하는 방법을 나는 이제 알게 됐다. 젊은 시절에는 어떤 직관적으로 어떤 불의에 저항해서 싸우는 거였다면 이제 나는 그것을 생활의 문제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나는 여전히 민주주의적 신념이 있고 난 여전히 이 체제가 불만스럽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그런 면에서 나는 또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내 청춘을 배반하지 않았다. 즉 자기가 젊은 시절에는 좀 자기도 어설펐고 자기도 역시 뜨거운 열정으로만 운동하고 정치를 했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나는 좀 달라졌다. 좀 더 의식적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침착해졌고 무조건 반대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젊은 시절과 나이가 들어서도 난 여전히 이 체제를 진짜 진심으로 바꿔나가고 싶은 불경한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서문인데요. 이 서문은 한국에 번역된 이제 그 알린스키의 48년도 책의 개정판 서문이 들어있는 레디컬이라는 책, 급진주의자를 일어나라는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울 알린스키, 미국의 60년대를 대표했던 사울 알린스키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운동이나 또는 민주주의 안에서 정치를 해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 또는 어떤 고민에서 어떤 태도, 어떤 애티튜드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회운동과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오면은 이게 뜨죠. 예, 그럼 지금 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해수님이 조롱과 유머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미국 학생 운동가들이 노동운동가들을 조롱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조롱이었던 건가요? 네.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알린스키와 마일즈 호튼의 교육과 조직화의 개념화에 대해 알린스키와 마일즈 호튼이 교육과 조직화의 개념화에 대해 논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알린스키는 조직화가 곧 교육이라고 보았고 호튼은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쟁이 한국에서
알린스키를 재조명할 때에도 고려되었던 사항인가요? 네. 이렇게 두 개 해수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고수의 질문이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조롱과 유머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알린스키 책이나 알린스키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알린스키가 조롱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롱은 이제 상대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린스키가 조롱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아까 얘기한 이제 코닥 회사 그 로체스터 시 할 때 기자회견장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닥 회사에 대해서 막 물으니까 알린스키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종차별적이고 뭐 이런 데서 자기는 코닥 회사가 미국에 기여한 것은 칼라 필름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인종 문제에 기여한 것은 칼라 필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피부색이 나오니까 칼라 필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롱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알린스키의 조롱은 정확히는 이제 조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린스키가 여기서 조롱의 언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욕설이에요. 막 무작정 경찰들에 대해서 뭐 우리 짭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파시스트 짭새 이런 식의 욕설과 상대를 이게 그 인격을 비하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알린스키는 오히려 그 어떤 방식의 유머를 쓰냐면 어떤 문제를 좀 더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칼라 필름 얘기 같은 게 그런 식의 유머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공감대를 넓히는 데 쓰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강조한 이제 거리두기라는 측면에서 유머를 굉장히 그러니까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두고 싶지 않아 했던 게 굉장히 크고 저는 오히려 사회운동에서도 저 역시 그런 경험인데 이제 저도 어릴 때는 노동운동을 처음 할 때 노동자는 착하고 선하다라는 어떤 잘못된 거에 노동자는 늘 정의의 편에 있다, 선한 편에 있다, 탄압받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게 근데 아니거든요. 거짓말 엄청 많이 하고 많은 노동조합들도 거짓말 되게 잘 하잖아요. 제가 노동조합 할 때 저희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선과학이나 어떤 정의, 어떤 교리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데 유머가 굉장히 좀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논쟁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마 이게 주로 조직학, 교육학, 조직학 이론 쪽에서 알린스키를 다룰 때 그런 그 얘기들 논쟁이 있었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자세한 논쟁을 알지는 못하는데 한국에서 조명될 때는 그런 지점은 잘 안 조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알린스키를 약간 조직화 이론이나 교육과 조직화 이론 쪽으로 보통 알린스키를 한국에서 사회복지나 이런 영역에서 많이 쓰는데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알린스키를 정치학으로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린스키의 주장은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에 마치 정당활동가나 정치인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특히 진보파에 있는. 저는 약간 정치학으로 좀 해석을 한 거고요. 조직화 이론과 교육 쪽은 아마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영역. 그쪽에서의 알린스키와 아까 호튼의 논쟁이란 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 아마 해수님이 나중에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뭐, 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메일이나 이런 걸로 주셔도 뭐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이야기 약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정치발전소 다양한 강의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